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 또. 네. 일단은, 네. 우선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혹시, 제 이름은 김강산이고요. 제 번호는 5824327이고, 문자, 카톡 다 괜찮고요. 전화 가능하냐고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제가 현장에 있거나 상담하고 있을 경우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문자를 더 먼저 주시고요. 근데 이걸로도 조금 힘들다, 양이 많다 그러면요. 제가 이메일은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일 때문이라도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니까요. 저 KK411 네이버로 모르시는 거, 자기가 모르는 거랑 뭐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또 진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메일로 저한테 여쭤보시면 훨씬 더 양질의 답변을 저도 좀 찾아보고 조금 더 정확한 거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좀 울리죠? 왜 이렇게 울리지? 네. 왜 울리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 1호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요. 지금 다들 처음이신 것 같아요. 사실 기본 강의는 감정평가 1호이든 뭐 실무든 법규든 간에 기본 이론, 법규도 이론이 있고요. 실무 이론이 있고, 이론인가요? 아무튼 뭐 이론의 구성은 뭐 대충 어느 학원이든 어느 그 과목이든 간에 기초, 기본, 공부, 상황에 따라서 심화 있고, 혹은 단과 좀 부족하다, 회독수를 좀 더 늘려야겠다 하면 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네, 이런 루트로 갑니다. 여기 칠판 괜찮네요. 이 강의를 처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기초는 제가 저번 주에 촬영해놨으니까요. 기초입문 강의로 특강 홈페이지에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고 다 돌리고 나서 또 보시면 기분이 완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 강의고요. 이거를 안 들었다 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거 또 할 거예요. 지겹더라도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아요. 30시간이죠. 총 10회고 작년에는 8회였는데 8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10회로 늘렸고요.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수업할 거니까요. 조금 이제 가볍게 오시면 되고, 당부 드릴 점은 예습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복습도 그냥 목차만 쓱 보고 오세요. 제 강의 할 때만 좀 충실해 주시고요. 지금 실무 법규를 더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론할 시간 없어요. 실무 법규 위주로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스터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 기본 감정평가 이론. 이 첫 시간은 이제 내용보다도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개관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2교시부터 시작할게요. OT는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감정평가사 합격이죠. 그리고 as soon as possible.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영어, 뭐 기타 등등을 보고, 그 다음에 1차를 보고 2차를 보고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루트로 가게 될 건데, 1차 같은 경우는 말 안 드릴게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알아서 합격하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알아서 합격하고 오세요. 민경회감 2 이렇게 되죠. 뭐 60점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냥 옛날에 수능이나 뭐 학력고사나 뭐 수행평가나 뭐 대학교 과제하나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 게임 운영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이제 운영자가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임에 룰을 만들어 놓고요. 1차에서는 40점 명가락을 해서 60점 이상 다 붙으면 되고 2차에서는 세 과목 다 명가락 한 사람 중에서 상위 180명 정도를 뽑는 걸 룰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룰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레벨업 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레벨업 할 때 혼자 공부한 것보다 주위 사람의 빨리 이 게임을 통과한 사람의 조언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학원에 오시면 굉장히 접근이 쉽게 되거든요. 이 시험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나이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냐 못 쓰냐, 잘 썼냐 못 썼냐, 지식을 잘 외웠냐 못 외웠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해서 붙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릴 거고요. 아무튼 2차는 지금 보셨겠지만 실무, 이론, 법규가 있고요.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평가랑 공적평가 혹은 이거 일반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론은 통론이랑 강론으로 나뉘게 되고요. 법규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행정법이라는 놈이랑 이제 보상법, 이제 감정법 관련법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과목이라 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세 과목 다 명가락을 하면 거의 80%에서 90%의 확률로 합격을 하게 돼요. 합격을 하게 돼요. 보통 45점 내외에서 커트가 형성이 되고요. 50점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45점에서 50점 내에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세 과목 다 명가락을 하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거 뭐 전문 자격자 시험인데 40점을 못 넘기가 이렇게 40점 넘기가 힘드냐? 보면 힘듭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40점 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4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각 과목에 4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100점 다 푸는 거예요. 이 100점을 100분에 풀거든요. 100분에 푸는데 좀 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분 동안 주관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논술시험이라고 표현도 안 쓰고 논문형 시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실무 특히 이론의 경우에는 100분 동안 100점짜리 그러니까 16페이지 그러니까 원고지 40점 분량 나오거든요. 원고지 40점 분량을 100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네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즉석에서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논문의 형식이 있죠. 서 잡고 서본 결에 이 구조로 자기가 마음대로 목차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써서요. 출제위원이랑 채점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의 가장 큰 그리고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논문형 시험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국어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있을 거예요. 말하기, 듣기, 쓰기가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읽기가 되겠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룰은 수험생이 3,000명이 넘다 보니까 직접 1대1로 대면하는 건 힘들고 그리고 말을 하고 채점위원들이 일일이 다 3,000명의 말을 다 듣기가 힘들다 보니까 너네는 읽고 쓰는 것만 해라라는 룰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100점 동안 100분을 쓰는 거죠. 100분 동안 100점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 강의 때 하는 기출 강의 때 하는 이 두 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읽기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시중에 나와 있는 혹은 수백 년간 쌓여있는 경제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 부동산 혹은 감정평가 지식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주된 농점이 되겠고요. 나중에 지금 선수들이 뛰고 있는 지금 밑에서 옆강에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 건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죠? 읽고 말하고 듣기는 안 되니까 그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너네들은 잘 써라. 잘 쓰려면 잘 읽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거는 이 기초까지 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기초 때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이제 3시간 동안 해놓은 거고요. 기본 강의 때 특히 읽기에 주안점을 줄 것이고, 기출 때는 읽고 쓰는 것 중에 그래도 읽는 거에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더 크게 중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 때나 스터디 때 또 아시겠지만 기출 그 스터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지식이라도 점수가 확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와요. 자, 크게 이 두 가지의 중점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번 기본 강의는 크게 기본 강의 1이 총론이고요. 기본 강의 2가 강론인데 이때도 총론의 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요. 총론이 보통 기출문제 기준에서
80% 정도 기출됐고요. 강론이 20% 정도 기출이 됐어요. 여러분 20주 동안 10주 동안 하는 내용이요. 기출이 80%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본 강의 1에 80%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요번 10주 동안 배우는 이 과목에서 50% 정도만 인지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최소 40점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이한 해가 아닌 이상 기본 이 총론 부분에서 80% 나오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들어가셔도 40점이 나와요. 물론 진짜 엄밀히 말하면 30점인데요. 이거 나중에 배점이 만점 기준이 60점에 생각하시면 돼요. 60점이 절반 30점이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돼요. 제가 2년 차 때 들어갔을 때 이론을 2달 공부하고 들어갔는데요. 2달 공부에 36.5점이 나왔어요. 80점 풀어가지고 딱 정확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뭐 이 정도 느낌만 갖고 가시면 되고요. 다른 과목들은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테니까 이론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기본강의 1은 토요일날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아침부터 들으시다 되게 피곤하시죠? 그래서 저는 안 졸리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몰빵해서 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기본 강의 같은 건 읽고 습득하는 걸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지 이제 공부 시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진짜 엄밀히 말해서 솔직히 토요일날 집에서 공부한 데서 공부 잘 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강제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통학했을 때 차로 가면 2, 30분이 오는데 제가 뚜벅이었어가지고 차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만 3,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 통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서 여기 잡고 20kg짜리 가방 메고 그래서 아예 하루에 끝내는 게 좋기도 하고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몸은 이제 거짓말 못하니까 막 시작하는 거죠. 근데 좀만 참으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올해 가을까지만 좀 빠르게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하기 전에 이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되게 오늘 하겠지만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고 되게 개별성이 갖고 있고 되게 이상한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다라는 걸 정리를 하면 오늘 1장이 되거든요. 부동산의 특성이라 해가지고 울리는. 네.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이제 치밀한 논리가 있고요. 논리를 거꾸로 하면 이론이 되거든요. 이론적인 근거 갖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수인데, 내가 이 전공 교수인데 이거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오케이 하겠죠.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야라고 해도 사람들 설득을 하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아무리 치열한 논리가 있다 해도 자격이 없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감정평가 시험을 감정평가사가 되는 이 시험, 이 일련의 절차가 바로 나만의 치열한 논리를 갖고 채점위원을 설득시켜서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느끼고 가시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같이 볼게요. 감정평가 이론 학습의 3가지 중요점과 2가지 접근 방식. 내용은 대기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목차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개념 위주의 학습 넘겨볼게요. 두 번째, 기출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쓰지 말 것. 더 넘겨서 요약 보시면 첫 번째, 개념 위주의 학습을 통해 기출문제 분석을 하며 단 함부로 막 써보지 말 것. 이렇게 요약이 되고, 서브는 이제 서브라는 용어도 아실 텐데요. 감정평가 이론을 하실 때 크게 이제 주위 분들한테도 들으셨겠고, 뭐 어디서든 뭐 감정평가 뭐 네이버에 치면 당연히 나오는 게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는 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기본서라는 거 있겠고요. 서브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 기본서라고 통칭해요. 그리고 서브는 이제 크게 3가지 나뉘어요. 강사들 서버가 있고요. 번째 합격생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험생 서브가 있어요. 지금 제 책은 제가 수험생 써서 합격을 해서 좀 더 다듬어서 강사를 할 때 만든 거고요. 작년에 제가 이거 서브를 수험생들을 뿌렸는데 조회수가 한 1500 정도 나와가지고 500명한테 뿌려드린 기억이 나네요. 엄청나게 많이 뿌렸는데요. 그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데 미리 죄송하지만 오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개정을 해서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 볼까요? 기본서, 교수님 기본서 같은 경우는 크게 교수님 감정평가 이론을 되게 중요하신, 다른 분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안정훈 교수님 계시고 이창석 교수님, 여러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교수님들 기본서를 보시면 1000페이지에 1500페이지가 나와요. 이만해요. 때리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엄청 크게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읽느냐? 다 읽으면 좋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감정평가 시험을 빨리 붙어야 된다. 1000페이지, 1500페이지에 달하는 책들을 다 읽고 체화시키기에는 시간이 없다. 우리 실무랑 법규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이거는 백과사전 정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서브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빨리 합격하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냥 강사 서브, 제가 만들어놓은 게 이 서브 말 그대로 이제 각 기본서에는 그냥 추합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서브 책을 보시면 밑에 각주를 다 달았어요. 한 140개 정도 되거든요.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이 각주에 나와 있는 책들을 뭐 다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면 하루 날 잡아서 도서관 가서 그냥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다 각주를 달았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 책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앞에 이렇게 앞에 첫 번째로 앞에 내용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각주가 있고요. 세 번째가 관련 기출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쌓으실 때 이거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 설명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용 설명에서 목차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차 위주로. 대목차 위주로 보시고 빨리빨리 넘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 강의의 특징을 다시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랑 법규를 하기 좋게끔 계속 유도를 할 거예요. 제 거는 이제 수업 시간만 충실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10번, 20번 돌려봐야 이제 서서히 느낌이 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본강의 원에서 추구하는 목적 이 정도면 진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0주 이후에 감정평가 이론 어떤 논점을 딱 던져도 들어봤어 요 정도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이상 했다 그럼 안 돼요. 실무 법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무랑 법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기본강의 원 딱 끝났을 때 딱 말했을 때 그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어요. 요 정도 느낌 아시겠죠?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설명회 때나 이제 특강 때 말씀드렸던 사항을 제외하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그만한 거 A5짜리 오케이 물리죠? 예. 자, 뭐 강의 목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강의 계획표예요. 자, 1회차 부동산의 기초, 2회차 감정평가 학 기초고요. 3회차가 시장론 1, 4회차가 시장론 2, 5회차, 6회차가 가치론이고요. 7회차, 8회차가 방법론이고요. 9회차가 금융론, 입지론, 투자론이고 10회차가 최종 정리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막 짰냐? 그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기초인문 특강 때 했던 거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는 이 감정평가 이론은 결국 이 감정평가라는 것을 탐구해보자는 거예요. 탐구해보자는 거예요. 이 감정평가 학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거든요.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고요. 이거 전공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학을 알게 되려면 감정평가의 대상물로서 부동산학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감정평가라는 건 주된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왜 부동산인지는 이따가 2교시 때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동산학을 보려고 하니까 이 부동산학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냐를 보다 보면 결국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에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학은 결국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회과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과학이 뭐냐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결국 사회라는 거는 인간의 그룹이고요. 인간 집단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인간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과학적으로. 통계도 돌리고요. 그래프도 돌리고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접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과학적인 접근은 결국 현상을 이해하고요.
혹은 가설을 던지고요. 분석을 해서요. 결과치를 뽑아내는 거죠. 야. 사고가 떨어졌는데 분석해보니까 중력이란 게 있다더라. 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현미경으로 보고 막 천체망원경 보고 그런 게 과학이 아니래. 과학적 접근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결과치를 뽑아내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강남은 집값이 비싼 현상이 일어났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해보니까 아, 강남은 이래서 집값이 비싸더라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을 이해한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실무에서도 말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걸 우리는 대상인식이라 할 거예요. 대상인식. 사물을 바라본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분석을 이제 감정평가상 분석이라 해서요. 크게 지역 분석, 시장 분석, 개별 분석, 기타 여러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요. 결과치를 뽑아낼 때 우리는 이 방법론으로서 3방식을 써서 결과치를 뽑아낼 건데요. 이때 이 방법론을 뽑아내는 결과치를 우리는 이 시장가치라고 할 거고요. 자, 이제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현상, 이 부동산이라는 현상을 혹은 부동산이라는 이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시장가치라는 결과치를 3방식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안 울리죠? 이제 좀 안 울리나? 예. 이런 현상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감정평가 기본 기초적인 이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련의 작업을 우리는 감정평가를 할 거고요. 감정평가가 아닌데 유사하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컨설팅 같은 게 있겠죠. 컨설팅 감정평가인가 기타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학 기타 논점들을 더하면 이게 이제 감정평가 이론의 범위가 될 거예요. 금융론이나 투자론 같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죠. 결국 우리는 사회과학적으로 감정평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죠. 네, 척하기다 보니까 조금 좀 울려서 좀 뺐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것은 이제 부동산 혹은 부동산은 무엇인가? 이제 부동산은 무엇인가가 부동산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게 오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예요. 자, 목차 한번 볼까요? 자, 차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1장 있죠, 1장. 부동산학의 기초 개념. 1장이 바로 이 내용이 될 겁니다. 부동산은 무엇인가? 왜 부동산은 하필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가? 동산은 왜 감정평가 안 하는가? 커피는 왜 감정평가를 안 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마시나? 기타 여러 가지 작용들을 보게 될 거고요. 2장으로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2장에 지대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제일 재밌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부동산학 원론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리카르도니, 마르크스니 해서 역사가 되겠죠. 부동산의 가치를 바라보는 역사. 어떻게 계속 변화하게 되는가. 역사를 보게 될 거고요. 3장, 부동산 시장, 3장이 감정평가 기초 이론이라 해서요. 이게 3장이 될 거예요. 어디까지가 감정평가인가가 3장의 주된 논점이에요. 보면 업무 영역, 분류, 기능 필요성, 윤리,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가장 주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4장 부동산 시장론 볼게요. 시장론. 이게 우리는 분석을 크게 시장 혹은 지역에서 분석을 해서요. 개별 구체화되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4장이 부동산 시장론이고요. 넘겨볼게요. 그리고 5장이 부동산 시장 분석론이에요.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이게 시장 분석론이고요.
6장이 가치는 무엇인가? 네, 시장 가치는 무엇인가가 6장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7장이 감정평가 3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네, 이게 7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각 세부 방식별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이 바로 이 부동산학 기타, 기타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 통계 투자 금융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학과를 나왔는데요. 보시면요, 첫 번째 1장부터 다시 볼게요. 1장 부동산의 기초개념, 부동산학 총론 개념이죠. 이거 부동산학 원론이라 해서요. 아예 한 과목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기초 이론,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2장 보시면 도시지가 성장 기제론 있죠. 이거 부동산 입지론이라 해서 아예 한 과목으로 따로 있어요. 부동산 시장론도 한 과목으로 따로 있고요. 부동산 시장 분석론 이것도 한 과목으로 따로 있어요. 부동산 가치론부터 감정평가 3방식, 감정평가 실무라고 한 과목이 따로 빠져 있어요. 11장 보시면 통계문서 이거 다 1학년 때 배우시죠? 대학교 1학년 때 통계학 이렇게 사회과학 나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통계학 배우고요. 부동산 투자론 한 과목으로 빠져 있고요. 부동산 금융 한 과목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1장들이요. 원래 대학교 가면 학사 과정에서는 다 한 과목으로 빠져서 15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걸 이제 축약해서 중요한 점만 감정평가 시험에 나올 것만 이제 딱 모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원래 다 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축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남는 시간 동안 이 부동산학 기초 개념을 들어가기 이전에 영장이라고 영장? 예, 챕터 0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더 설명드리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제라는 기초인물 특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가치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치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정의하기 되게 힘들어요. 가격이라는 건 그냥 매매 대금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점 말고 돈 말고 그냥 가치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정의를 하긴 상당히 어려워요. 인문적 가치도 있고요. 인권적 가치도 있고요. 환경적 가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요. 장래희망이 다 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일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 대신에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이 돈이 되는 가치는 얼마냐, 이것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를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가치, 경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것들은 이 시간부로 다 가치라 하면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되죠? 이 가치라는 거는 정의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가 이제 중요한 논점이 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이거 커피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얼마야? 이거의 가치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 경제학에서 여러분 지금 1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학 시각에서 가치는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자급자족하던 시대랑 다르게 시장이란 게 형성이 돼서 시장에서 교환을 하면 잉여가 생긴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생긴다. 아무것도 없던 잉여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시장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라는 게 생겨서 시장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게 시장 친화적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에요. 고전학파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교환하면 잉여가 생겨서 그러면 P랑 Q가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 일반 경제학적 논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학에 이제 적용을 하려 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냐? 이거 적용해볼까 하고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시장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수요, 공급, 동질 대화가 필요하죠. 이 분필의 이제 색깔은 다르지만 주 성분은 비슷할 거고 동질적인 재화다 보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겠지만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수요가 굉장히 적죠. 공급은 하나요. 동질적이지 않고 개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은 이게 피방큐가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요. 개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죠? 시장이 형성될 수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땅 주인이라 생각해봐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땅의 공급자는 나밖에 없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한 명, 몇 명 있겠죠. 아예 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권 오지에 임야를 갖고 있는데 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임야의 가치는 없는 건가요? 그래도 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살라는 사람이 10,000명이든 10,000명이든 빵명이든 간에 가치는 존재해요. 근데 팔려는 사람 한 명 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동질적인 제어도 아니에요. 내 땅이랑 옆 땅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결국 내 땅은 이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경제학적 가격 결정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이 사회과학이라 했죠?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경제제인데도 좀 특이한 경제대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쟤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사회학, 경제학, 뭐 기타 여러 통계학적인 거에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다분히 부동산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와 결부해서 왜 부동산학이라는 게 생겨났냐? 그거 지대로 이따 할 때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돼요. 부동산이 거래 객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옛날에 뭐 왕조 시대나 뭐 옛날에 귀족 시대 이럴 때는 땅은 국가 거였고 국가가 곧 왕이었죠. 그러니까 뭐 임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작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됐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죠? 전쟁을 하는 목적도 옆에 나라의 땅을 갖고 오기 위해서지. 일반 국민이 내가 옆에 땅을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이 국토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부동산이. 근데 매매하다 보니까 가격은 뭔가 거래 대금은 있는데 이게 왜 이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 이런 거 좋아하죠. 학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왜지?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이게 왜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격 결정이 되는지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자. 그 나온 게 바로 오늘 배울 첫 번째 부동산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부동산 특성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 배울 이것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돼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시험의 빈출형입니다. 특성. 이따 2교시 때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과 결부해서 이따가 지대론을 배우실 거예요. 지금 딱 소유권이라 얘기했지만 소유권의 기초에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뭐 소유권 없애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위치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격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볼 건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보기에 다시 보시면 이 가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경제적 가치, 돈이 될 만한 가치만을 얘기할 거고 부동산은 사실 옛날에 뭐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나요? 그때 만들어진 거랑 지금이랑 다소 자연적인 차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굉장히 큰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10,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 없겠죠. 근데 하필 왜 지금 부동산이라는 거에 가치가 생기고 가격이랑 생기고 왜 생길까를 해보면 결국 가치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용한다. 인간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한 것에 대한 가치라는 게 발생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는 부동산학에서는 효용이라고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치는 효용 때문에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에 있는 땅의 물리적 상태랑 신림동에 있는 물리적 상태랑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집안이 엄청 큰 차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강남이 왜 비쌀까요? 위치의 이점 때문에 강남이 효용이 더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따 이 지대론이나 부동 특성에서 다 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인간이 이용함에 따라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가치를 일반 경제 논리로는 핏방추무형, 시장무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이걸 가치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대상 물건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놈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1장의 부동산학이다. 부동산학 기초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책이 1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작년 기출문제도 그랬고요. 모든 게 다 부동산 특성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인식, 이것까지 추가하시면 완벽하게 일정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대상인식. 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따른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특성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 달라지게 돼요. 대상인식 파트는 아마 3장에서 조금 더 이것과 연관지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학원론 부분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학원론에서 배우신 거랑 뭐 거의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 또 복습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특성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학자들이 엄청 공부 열심히 한, 엄청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현상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해요. 야, 부동산은 왜 이럴까 해서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어떤 놈인지는 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크게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요. 전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적 특성이라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쓰던 안 쓰던 간에 인간이 쓰기 그 이전에 부동산 그 본연의 그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해놔요.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말인데요.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산이죠. 그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에요. 고정성이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만 한정해서 볼게요.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증성이 있다. 해서요. 개척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셨지만 전 지구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땅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어떤 효과를 예상하게 되냐? 이런 것도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다. 영속성이 있다. 그래서 얘는 무한정 지속된다는 전제를 깔아요. 뭐 진짜 이론적으로 하면 몇백억 년 뒤에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아무튼 영속적이다라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돼요. 이 땅이 이론적으로는 다 다른 땅이다라는 그런 자연적 특성을 정리를 해요. 이거를 이제 보통 고부 영계 이렇게 외울 때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문적 특성을 정리를 하게 돼요. 이거는 부동산 그 본연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인간이 쓰는 거죠. 인간이 쓸 때 이 자연의 특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이것만 한번 웃으면 좀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 고정돼 있고 안 늘어나고 계속 늘 쓸 수 있고 개별적이지만 이 한 필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이상 혹은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쓸 만큼 쓸 수 있게 돼요.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돼요. 왜냐? 내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국가에서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상업용으로 쓸 수 있고요. 주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CU를 입점시킬 수 있고요. 세븐일레븐 입점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비록 이런 논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조금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완화가 되게 중요한 논점이 돼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한 필지 한 필지로 되어 있지만 이 한 필지를 내 옆 필지를 사서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묶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 한 필지를 뚝 잘라서 두 필지로 쓸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거 정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으로 와요. 한정가격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논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가변화된다라는 게 있어요. 사경행 가변, 이렇게 보통 두문자 사경행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외우는데요. 한 이용으로 쓰는 게 100년, 만년, 100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이 합계협학원이 1000년 뒤에도 이 합계협학원으로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행정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바뀐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외울 때 용병사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고부연계 용병사. 이 자세한 얘기는 이따 2교시 때 할 건데요. 이렇게 설명 드리자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그 자체의 물리적인 속성에 가까운 놈이고 이것은 인간이 씀에 따라서 이용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데요. 세 번째 중요한 기타 특성으로서 지역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놈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시장을 봐야 되고 시장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하면 오늘 2교시가 끝이나요. 아무튼 부동산 특성은 저런 특성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강의의 목표는 뭔가를 딱 물어봤을 때 들어봤어.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교시부터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3교시에는 이제 이 지대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출제가 안 된 영역이긴 한데요. 되게 좀 이 지대론 좀 편안하게 그냥 역사 듣듯이 들으시면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첫 교시는 OT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